버나드 윌리엄스의 불편한 진실, 이론을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진아입니다. 진아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했던 어느 하루가 있었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차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녀의 삶의 한 가지 사건이 도덕적 딜레마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진아는 중요한 직장 면접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녀는 차를 운전하며 자신 있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죠. 하지만 운전 도중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려다가 생각했습니다. 지금 받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수 있어. 그녀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진아의 시야에는 갑자기 길가에 튀어나온 강아지가 들어왔습니다. 진아의 방향 감각은 순간적으로 무너졌고 핸들을 급하게 돌렸습니다. 다행히 강아지는 무사했지만 진아의 차량은 도로 옆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행운인지 불행인지 진아와 강아지 모두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을 지나던 행인 몇 명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진아가 핸드폰을 보며 운전했다는 사실을 간파했고 진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상황은 진아에게 있어 불편한 진실, 이때는 한 가지 사소한 부주의가 가져온 결과의 충돌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톰은 같은 도시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운전 중 전화벨이 울렸을 때 그는 무시하고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운이 나쁘게도 그의 차 앞으로 갑자기 달려온 고양이를 피하려다 전봇대에 충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톰도 다치지 않았지만 그의 차량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아와 톰의 두 사건은 극과 극의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진아에게는 부주의한 운전자로서 은하gin이 찍혔고 톰에게는 불운한 사고로 인한 동정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진아의 사고를 부주의 때문에 일어났다고 평가한 반면 톰의 사고는 운이 나빴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결국 진아와 톰은 각자의 교훈을 얻게 되었고 그 후로는 운전 중 전화기를 멀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도덕적 책무를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그들의 경험은 그들 삶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버나드 윌리엄스의 불편한 진실 개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도덕적 판단과 책임이 개인의 의도가 아닌 결과를 통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묘사하면서 결국 운과 의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각자가 스스로에게 되묻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운에 의해 판단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타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떠올리며 우리는 도덕적 판단에 있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대 그리스의 솔론이라는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픽테토스의 스토아 철학에 깊이 매료되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솔로는 모든 것에 대해 걱정하던 습관을 버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솔로는 아테네 시장을 거닐다가 친구인 리시아스를 만났습니다. 리시아스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고 알고 보니 그의 가족이 도시 외곽으로 이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리시아스는 이사를 싫어했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솔로는 친구의 상황을 듣고 나서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리시아스, 솔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너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 하지만 너는 가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야. 리시아스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솔론, 가족이 나 때 이사하자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내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 솔로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가족의 결정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야. 하지만 예를 들어 새로운 장소에서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을 들은 리시아스는 잠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새로운 곳에서 더 나은 무언가를 찾을 수도 있어. 어쩌면 진짜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후 솔로는 자신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세를 올바르게 하고 명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언제든 불확실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마음을 쓰는 법을 연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솔로는 아테네에서 이름난 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평온함과 지혜를 칭송했고 심지어는 멀리서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말했습니다. 인생의 비밀은 단순한 것에 있다네. 바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것이야. 그러던 어느 날 솔로는 그의 철학을 시험할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지방에서 보내온 불안한 소식에 아테네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시는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솔론도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그는 평소처럼 다시 한번 에픽테토스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솔론은 도시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당장 멈출 수는 없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지킬 수 있고 서로를 도울 수 있으며 이 혼돈 속에서도 우리의 인간성을 잃지 않을 수 있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오. 솔론의 말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커다란 용기를 주었고 그의 지도력 덕분에 그들은 전쟁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솔론과 그의 철학 덕분에 사람들은 정신적인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솔론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에픽테토스의 가르침과 함께 수많은 세대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솔론을 통해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솔론의 예시를 통해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솔론처럼 평온함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도 유독 독특한 철학을 가진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피쿠리오스였으며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쾌락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에피쿠리오스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면 무언가 달콤하고 감각적인 것을 떠올리지만 저는 달리 봅니다. 진정한 쾌락은 고요함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욕망을 다스릴 때 찾아오는 법이지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축제를 즐기며 온갖 감각적인 즐거움을 쫓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에피쿠리오스는 그들에게 천천히 자신의 철학을 이해시키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에피쿠리오스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같은 쾌락주의자가 되고 싶어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각종 파티와 잔치를 즐기며 삶을 만끽하는 것 같았지만 점차 그 안에서 끊임없는 불안과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젊은이는 어느 날 에피쿠리오스를 찾아가 자신이 어떻게 해야 참된 쾌락을 찾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에피쿠리오스는 웃으며 그를 맞이하고 말했다. 너는 이미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의 방식은 너를 더 깊은 불안으로 가라앉게 만들 뿐이지. 나와 함께 잠시 앉아서 고요함을 경험해보지 않겠니? 그들은 함께 조용한 정원에 앉았습니다. 에피쿠리오스는 젊은이에게 천천히 숨을 고르고 주변의 자연을 느껴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새소리와 바람의 움직임을 느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지루했던 젊은이는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에피쿠리오스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어떤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말하던 쾌락인가요? 에피쿠리오스는 그제야 젊은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내가 말하는 쾌락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과도한 욕망과 순간의 유혹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고요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면 이미 쾌락을 이해하기 시작한 셈이지요. 그 후로 마을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의 철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즐거움의 순간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에피쿠리오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오히려 더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는 평온함이야말로 진정한 쾌락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에피쿠리오스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쾌락의 본질, 즉 아타락시아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록 겉보기에는 덜 화려할지 몰라도 그 내면은 그 어떤 것보다 충만하고 자족한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피쿠리오스의 철학은 결국 마을 전체에 스며들어 그곳을 더 평화롭고 지혜로운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엘리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엘리는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로 항상 세상의 작동 원리에 대해 질문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질문을 무시하거나 그저 미소 지으며 그건 신의 뜻이란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하지만 엘리는 그런 단순한 대답에 만족할 성격이 못됐습니다. 그녀는 더 깊은 의미를 찾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엘리는 마을을 둘러싼 고요한 숲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우연히 숲의 현자인 올드록을 만났습니다. 올드록은 지혜롭고 신비로운 인물로 그의 주변에는 항상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엘리는 올드록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궁금증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왜 자연은 이렇게 아름답고 동시에 신비로운 걸까요? 라고 엘리는 물었습니다. 올드록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엘리에게 스피노자의 범실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엘리야, 사실 우리는 거대한 하나의 그림 속에 살고 있단다. 신이란 것은 우리 모두와 자연을 포함한 거대한 존재지. 그렇게 우주와 자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올드록의 설명을 듣던 엘리는 눈을 반짝이며 그러면 이 나무 한 그루, 저 풀 한 포기에도 신이 존재한다는 말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올드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단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신의 일부이며 자연 그 자체가 신의 표현이야. 우리가 숨을 쉴 때, 바람이 부딪힐 때 그 모든 순간이 신과의 교감인 셈이지. 이에 엘리는 나무 아래에 앉아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의 지저귐, 그리고 졸졸 흐르는 작은 개울의 물소리가 마치 그녀에게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나는 늘 신을 찾고 있었지만 정작 신은 항상 내 곁에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엘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엘리는 삶의 사소한 순간들에서도 그 안에 숨겨진 신의 존재를 느끼려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며 자연과 삶의 순간들 속에서 신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엘리의 이야기에 감화되어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자연과 우주 속에 내재한 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결국 숲속에서 그녀를 비춰주던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녀에게 신은 더 이상 먼 곳에 있는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곳에 존재하는 가깝고 친근한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